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우리 굉장히 오늘 시험 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2024년 저희 국가지 행정학 이제 한번 해설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일단 저희들 총평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난이도 중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쉬운 문제는 굉장히 쉬웠지만 여러분 어려운 문제는 굉장히 어려웠다. 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요번에는 다른별 한 배는 해줬습니다. 작년 국가직 같은 경우는 정책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별 한 배가 좀 안 됐지만 요번에는 철저하게 다른별 한 배 1단원 4문제, 2단원 4문제, 3단원 3문제, 그 다음에 우리 인사에서 4개, 그 다음에 재무 3개, 환류 하나, 지방 하나, 다른별 한 배를 철저히 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법령 문제가 좀 강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굉장히 좀 힘들었을 겁니다. 법령 문제가 좀 강화되었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원래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나온다라고 했고 제가 그거를 딱 정리했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는데 그 내용은 그대로 나왔다. 왜냐하면 이제는 딱 봤을 때 낸다는 걸 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누가 어려운 문제를 얼마만큼 잘 딱 정리를 하는지, 그래서 시험장 가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좀 이따 법령 문제 강화되는 거 보시면 돼요. 지방도 비슷한 추세로 갈 겁니다. 시험 문제는 쉽고 변별력 있는 확실한 문제를 배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얼마만큼 잘 맞추냐에 따라서 행정학의 고득점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한번 보고 나서 우리는 지방지까지 또 열심히 또 가셔야 되겠죠. 일단은 난이도는 중상, 그리고 한 85점 정도면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80, 85, 90, 한 85 정도면 괜찮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90 잘했다. 95, 100 아주 잘했다. 80 꿈과 희망을 갖자. 지방지까지 한번 달려보자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그 밑에 있는 점수 받은 친구들도요, 이제 다시 저와 함께 깨끗하게 정리해서 지방직 가시면 지방직에서는 고득점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국가지망이 굉장히 낮은 친구들이 열심히 해서 지방직까지 갔습니다. 작년에 60일이었죠. 이제 오늘 88일 넘게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득점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설 강의 듣고 딱 자식만 가지고 한번 돌리면 지방직에서는 고득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들요. 저희 1번 뭐 쉬었고요. 쭉 쉬었는데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국고채무 부담 행위는 약간 헷갈릴 수 있었습니다. 이거 헷갈릴 수 있었는데 선지가 그렇게 기역 니은 디귿리을 해서 고를 때는 크게 어려움은 없었고요. 뭐 선지가 좀 헷갈려도 고를 수는 있었고요. 논리 모형 같은 경우도 조금 헷갈릴 수 있었습니다. 그 논리 모형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한 거고요. 자,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법령 나왔죠. 이 법령 나왔는데 이거는 우리가 법령을 딱 보더라도 뭔가 느낌상 이상한 걸로 찾으셨어야 됩니다. 솔직히 이게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법령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이게 어렵게 나왔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 법령 특강 2시간 했는 거 보면 좀 답변하는데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요번 다른 시험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나왔고요.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시행된 지 아직 2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원래 출제될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려웠지만 정리는 하고 들어가셨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남과 다르게 하나 정도 더 맞출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강사인 제가 딱 정리해서 드렸던 문제, 이런 문제는 맞추셔야 됐고요. 소청 심사 기간, 이것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것도 소청 심사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났기 때문에. 그다음에 나머지 문제들은 좀 평이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제가 세 문제 어렵게 넣으면요, 난이도가 중상이다라고 표현 쓰는데 지금 이 문제 보세요. 어려웠고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지? 라는 문제가 두 문제 있으니까 당연히 중상의 상 정도, 중상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이제 막 실망하고 막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이 정도에서 어려웠다. 너무 쉽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는 확실히 쉽게 줬고요. 그래서 저같이 빨리 한번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요. 이런 문제는 이제 꿈과 희망을 주는 문제였죠. 정책 과정에서 철의 삼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위 정부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맨날 삼각형 딱 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의회 상임위, 여기는 이익 집단, 여기는 관료. 오케이?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 진행하시면 되는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자, 2번 갑니다. 실적주의 공무원 제도, 우리가 인사할 때 맨날 했습니다. 엽관주의, 맞죠? 그 다음에 펜들터법, 1884년 펜들터법, 그 다음에 실적주의, 오케이. 그 다음에 적극적 인사, 정부 실패 중에 적극적 인사, 그 다음에 대표 관료제, 이렇게 딱 머릿속에 넣어두셨으면 어려움 없다. 자, 여러분, 미국에서 잭슨 대통령에서 공식화되었다. 엽관 쪽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잭슨은 미국이랑 사각형이라는 나라죠. 여러분 동부 애들이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잭슨이 딱 나와서 내가 대통령 되면 남부와 서부 있는 사람들도 관료를 만들어주겠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그러니까 잭슨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보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공직에 이른 건전한 상식과 인품을 가진 누구라도 할 수 있다라고 표현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펜들턴법이라는 내용은 뭐냐면 자 보세요. 여기는 정당에 대한 충성도에 대해서 관료가 되니 너무 정치적 중립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실적주의란 건 개인의 자격, 능력, 성적으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좋냐면 전문성이 좋은 거예요. 전문성이.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내용이냐면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직 진출의 공평기, 이게 펜들턴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잭슨 대통령 역관주의에 대한 이야기, 일본도 역관주의에 대한 이야기, 공개 경쟁 시험, 그래서 이제 연방 인사위원회를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신분 보장, 정치적 중립이 핵심적 요인이다. 딩동댕동 맞습니다. 사회적 형평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 거는 대표 관료제 쪽이죠. 여기서는 뭐요? 전문성을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 몇 번? 오케이, 3번이 되겠습니다. 딱 인사는 요거 항상 생각해 두시면 어려움이 없다. 물론 지방지에서도 또 역시 출제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NPM 여러분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정부개혁의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 NPM입니다. 이거는요. 효율성 대신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 고객지향적 정부다. 논논논요 효율성을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수익자 부담, 정부 부문의 경쟁 원리 도입, 결과 혹은 성과 중심의 강조. 이거는 NPM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바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4번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요. 우리 맨날 1단원에서 절대 왕정이었죠. 가만히 뒀었죠. 그 다음에 시민혁명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무슨 국가? 입법국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놔두니까 아이고 이구 죽겠네. 시장 실패 생겼습니다. 행정국가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정부 실패 터지고 신행정 국가 간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갑니다. 시장 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 자 갑니다. 민영화를 강조하는 작은 정부로는 시장 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제기됐다. 노노노노 여러분 이제 민영화는 이쪽이죠. 신행정 국가 이쪽입니다. 이때 이제 NPM도 나오는 거고 NPM. 그래서 민영화를 강조하는 작은 정부로는 시장 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제기된 게 아니라 여기서 큰 정부죠. 그래서 여기는 뭐요? 작은 정부, 큰 정부, 작은 정부. 그러니까 정부 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제기되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시장 실패라는 건 시장 기울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딩동댕동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는 시장 개입 및 규제를 통해 시장 실패를 교정한다. 우리 맨날 외웠죠. 시장에서 안 팔아요. 자 공부하자. 정보 큐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러면 시장 실패가 딱 터지면 공적 공급하든가 보조금 주든가 규제하든가 그런 식으로 해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공재의 존재는 시장 실패를 이야기하는 요인이다. 맞습니다. 딩동댕동 정답 몇 번? 1번 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되겠습니다. 연기준 예산제도 뭐 이거 많이 했죠. 우리 역시 이것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일 먼저 예산 딱 파트 나오면 뭐가 떠오르셨어야 됐습니까? 품목별 예산입니다. 뭐 하려고 했습니까?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돈을 올리니까 이제 뭐 한다? 여기서 어떤 주의 예산? 성과주의 예산 했습니다. 뭐 하려고요? 관리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존슨 정부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이제 계획 예산 한 겁니다. 뭐 하려고요? 기획하려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MBO 거쳐서 정부 실패 이후에 연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연기준. 연기준은 뭐 하려고 한다? 감축하려고 한다라고 보십니다. 80년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90년대 신성과주의죠. 뭘 강조한다? 결과를 강조한다. 이거 매일 했지 않습니까? 자 갑니다. 기존 사업과 새로운 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제로 베이스에서 보겠다. 사업의 목적, 방법, 자원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오던 사업하고 신규 사업도 제로 베이스에서 다 검토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딩동댕동. 자, 우리나라는 정부 예산에 연기준 예산 제도를 경험한 경험이 있다. 딩동댕동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보세요. 예산 편성의 기본 단위는 의사결정 단위며 조직 또는 사업,
보통 이합까지는 사업을 할까 말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기준 들어와서는요, 조직도 없앨까 말까로 의사결정 단위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조직 또는 사업을 지칭한다. 딩동댕동.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 패키지란 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해오던 사업 같은 경우는 최저 수준을 할 것인가, 현행 수준을 할 것인가, 더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의사결정 단위하고 의사결정 패키지, 이 두 가지 단어를 머릿속에 다 넣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권화된 관리 체계를 갖기 때문에 예산 편성 과정에 소수의 조직 구성만이 참여한다. 여러분, 이거는 계획 예산이죠. 항상 이거랑 구분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체제 분석을 통해서 딱 계획을 만들고 사업에서 예산을 딱 연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다고요. 병평 분석 이런 게. 그래서 이건 집권화와 하향적이다라는 건 계획 예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행정학이 모호하다 싶으면요, 반대되고 비교 대조되는 개념을 딱 생각하시면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행정학은 막 너무 모호해요, 여러분 이렇게 수험생들이 많이 묻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상 이거랑 비교 대조되는 건 어떤 걸까를 고민하시면 정답은 명쾌하다.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거 같으면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야, 네가 매달 쓰는 돈하고 새로 할 걸 다 올려봐. 아빠가 필요 없으면 잘라버릴 거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열심히 올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여를 많이 합니다. 기본적으로 연기준은. 오케이? 그래서 집권제고 하약적이다. 계획 예산으로 머릿속에 탁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갑니다. 그 다음에 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는 매번 나왔던 선지, 보자마자 바로 1초 컷이죠. 정책 참여자한테 딱 넣으면 정당만 신경을 쓰라고 했습니다. 정당 중에 뭐다? 오케이, 비공식이다. 그것만 머릿속에 탁 넣어두시면 돼요. 항상 나오는 포인트죠. 자, NGO는 비공식 참여자로서 시민 여론을 동원해 정책 의제 설정, 정책 대안 제시, 정부의 집행활동 감시 등 정책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딩동댕동 맞습니다. 정당은 공식적 참여자로서 대중의 여론을 형성하고 일반 국민에게 정책 관련 주요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통해 정책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뭐가 틀렸습니까? 공식적 참여자 틀렸습니다. 이게 비공식이다. 노노노노 맨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딱 항상 나올 게 정당만 신경을 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당은 비공식적 참여자다. 끝난 거예요. 사법부는 공식적 참여자다. 정책과 관련된 법적 쟁송이 발생한 경우 그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판결을 통해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딩동댕동. 이익집단은 비공식이다. 딩동댕동. 정답 몇 번? 2번 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도 역시 정당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정당은 비공식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탁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갔죠. 여러분 출제했는데 너무 나 이런 만점 받는 거 아니야? 너무 행복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뒷부분 가면 조금씩 이제 슬퍼지기 시작합니다. 갑니다. 7번부터 좀 슬퍼지기 시작하죠. 국고 채무 부담이란 게 뭡니까? 이런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일단 빚을 내고 내년에 갚는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 갑니다.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사항마다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와 상환 연도 채무 부담의 금액을 표시한다. 여러분, 자, 채무 부담 행위를 할 때는 명확해야 될까요?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와 상환연도 채무 부담의 금액을 표시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국가재정법 25조에 딱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니은선지 한번 볼게요. 국가가 금전 급부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로서 그 채무 이행의 책임은 다음 연도 이후에 부담됨을 원칙한다. 그래서 한정성 원칙 예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올해 빌리고 내년 이후에 갚으니까. 딩동댕동. 자, 여러분 이 디귿 선지는요, 저희 기출 선지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채무를 부담할 권한을 주는 거지 채무의 지출 권한을 부여받는 건 아니에요. 쓰려 그러면 다시 국회 심의결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지출할 때는 다시 국회의결 거쳐야 된다. 이거는 기출 선지였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바로 기억 니은에서 정답은 끝이 나는 거죠. 디귿 날라버리고 기억 니은이냐 기억 리을이냐라고 하는 건데 일단 정답은 기억 니은에서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7번 같은 문제는 정답은 1번으로 가셨어야 됩니다. 여러분 리을 선지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리을 선지 한번 보실까요? 단년도 예산 원칙이 예외라는 점에서 계속비와 동일하지만 오케이, 한정성 원칙이 예외죠.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 사업 등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상이 한정되지 않는 계속비와 차이겠다. 여러분 계속비 같은 경우가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공사나 제주 및 연구개발 사업 등 대상이 한정돼 있는 게 뭐라고요? 계속비입니다. 국고 채무 부담액이 아니라 요거를 꺾었던 선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리을을 여러분이 혹시나 만약에 내가 몰라서 너무 속상해한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기역, 니은, 디귿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는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디귿 같은 우리가 준비가 됐던 선지형 거고 니은 같은 경우도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기역 같은 경우는 당연하다 재정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리을을 몰라서 틀린 게 아닙니다. 기역, 니은, 디귿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틀렸다. 여러분은 항상 생각할 때 아는 걸 정확히 알자. 그래야지 고득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갑니다. 또 한 번 갑니다. 8번 이 문제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책평가 이게 기출로 나왔죠. 논리 모형과 목표 모형. 여러분 이제 특히 교행 쪽에서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또 나왔죠. 갑니다. 정책 프로그램들의 요소들과 해결하는 문제들 사이에 논리적 인과관계를 투입, 활동, 산출, 결과로 도식한다. 오케이 이렇게 나옵니다. input, activity, output, outcome 맞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산출은 당연하죠. 이거 이제 아웃풋이죠. 정책 집행이 종료된 직후의 직접적인 결과물. 그리고 결과는 산출로 인해 나타나는 변화를 의미한다. 오케이 맞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한번 보세요. 과정평가이기 때문에 정책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 여부를 보여주지는 못한다는 한계겠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논리 모형하고 나중에 목표 모형이 있는데 이거는 뭐를 설명하려면 이 논리 모형은 과정이죠. 인과관계를 설명한다고요. 인과관계를. 그래서 만약에 잘 보세요. 이거를 우리가 곡물 시장에 우리 쌀가격이 너무 떨어진다 그럴게요. 그러면 정부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걸 정부미로 사서 공급을 줄여서 가격을 5% 오를 거다, 10% 오를 거다 이렇게 목표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쌀 시장입니다. 그럼 정부가 정부미로 사요. 그러면 이제 공급이 줄죠. 아 가격이 5% 올랐네.까지를 정확히 보는 게 논리 모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렇게 정책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집행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논리 모형 같은 경우는 목표 달성 여부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나중에 새로 집행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 장기적으로 집행을 해서 그걸 달성했는가를 보는 게 목표 모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표 달성 여부를 보여준다라고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정책 프로그램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아 쌀을 만약에 정부미로 사면 공급이 주니까 가격이 오르고 그래서 5% 오르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실제로 집행해 보면 나중에 됐는지 안 됐는지는 그 목표모에서 보면 되는 거고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갑니다. 자 9번 러이 이거는 뭐 그냥 맞추는 거죠 여러분. 갑니다. 정부 혹은 정치 체제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단결력이나 자부심을 높여줌으로써 정부의 정책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책은 구성 정책에 해당된다.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상징 정책입니다. 알몬드 파울의 알상추 했죠? 그래서 이거는 X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정책? 상징 정책이기 때문에 로이 정책이래요. 로이의 구성 정책 같은 경우는 우리 선거구 개편, 그다음에 아니면 뭐 공직자 임금 이런 거 보수 이런 거에 대한 문제다. 자 갑니다. 재분배입니다. 오케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한 생활보조금 지급 등과 같이 소득 이전과 관련된 정책 재분배. 딩동댕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자 도로, 건설, 하천, 항만, 사업. 오케이. 국민의 공공서비스나 혜택을 증강하기 위한 정책은 분배다. 딩동댕동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구성이나 집단의 활동을 통제해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 건 규제다. 하지마. 오케이.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갑니다. 이런 문제 좋죠? 그 다음에 갑니다. 이제 20번 문제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상 정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거는 우리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대한 내용 이게 6조에 대한 내용이에요. 6조에 대한 비영리 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게 정의고 그 다음에 이게 6조죠. 등록 비영리 민간단체는 공익사업의 소요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요 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딩동댕동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등록 비영리 민간단체가 공익사업 추진에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 한번 해야 되겠죠, 여러분. 제출해야 된다. 이 내용이 이제 8조에 대한 내용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비영리 민간단체니까 당연히 비영리, 영리 활동이 아닌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케이 소요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민단체에 받을 수 있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당연히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딱 이거 모르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4번 선지를 한번 싹 보겠습니다. 등록 비영리 민간단체는 보증을 받아 수행한 공익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끝났죠. 사업 보고서를 대통령의 뭐 느낌 이상하잖아. 여러분 대통령이 이것까지 받아야 되겠습니까? 느낌상. 잘 보세요. 여러분 등록 비영리 민간단체가 보증을 받아 썼는 사업 보고서를 대통령한테 제출한다? 이게 틀린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나 아니면 우리 특별시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업평가, 사업보고서, 평가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까지 대통령한테 제출을 한다?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솔직히 이거는 우리가 딱 공부하셨을 때 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을 이거를 우리 6조, 8조, 9조에 대한 내용을 알고 가시는 분이 없다고요. 이거를 외우고 준비하고 간다? 물론 비영리 민간단체가 그다음에 우리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정도에는 기출로 나온 적이 있고 하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나온 적은 이렇게 없습니다. 그러면 4번 딱 갔을 때 위에는 불편함이 없잖아요. 4번 같은 경우는 대통령한테 제출해? 뭔가 이거는 이런 거에 대통령한테 제출하나? 안 맞아요. 그래서 찍으면 바로 4번 딱 찍으셔야 됩니다. 이거 생각보다 우리 대통령령으로 대통령 바꿔서 내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여러분이 못 보더라도 일단 여러분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시험장 갔을 때 보통 딴 거는 눈에 잘 안 걸리는데 여러분 이걸 걸기에는 너무 세부적인 법령이에요. 흔한 법령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법령을 문제를 바꾸기에는 조금 출제자도 리스크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맞는 말이고 요거는 이거를 건드려? 이거는 거의 다 틀릴 건데 이런 느낌 받아야죠. 그 다음에 계획서를 제출한다. 이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딱 대통령이 나와버리면 느낌 이상하다가 받으셔야 됩니다. 이걸로 꺾었구나. 대통령은 아닌 것 같구나. 대통령 이걸로 보통 바꾸는 문제가 많다. 이렇게 접근하시고 4번을 탁 찍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모든 법령을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약간 고민을 했겠지만 정답은 4번으로 가셨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딱 이렇게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걸로 바꿔서 내는 우리 문제를 많이 연습을 했잖아요. 이거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 정답은 4번으로 가셨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렇게 접근하는 거고요. 자, 신고전적 조직이론이 인간관계론이 강조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요. 자, 우리 인간관계론 많이 했죠? 기의적 능률성, 공식적 조직, 합리적 경제적 인간관. 이거는 과학적 관리론. 정답 몇 번? 4번 되겠습니다. 어려움 없다. 이런 문제는 금방 넘어갈게요. 12번 되겠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로 설명했죠? 토마스. 갈등 관리 유형입니다. 조직 관리에서 배웠죠.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설명했죠. 아버지 어머니 30대 때 맨날 싸우면 서로 이겨먹으려고 했죠. 경쟁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타협한다. 그 다음에 이제 회피한다. 50대 때. 우리 아빠 60대 때 수용한다. 70대 때 협동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갑니다. 회피는 나도 안 할게 너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등이 존재함을 알면서도 표면상으로 그것을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갈등 상황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 나도 안 할게 너도 하지 마. 토마스. 수용은 자신의 이익을 양보하고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준다. 나는 안 할게 네가 해. 네 말 다 따를게. 저희 아버지 60대 때 이렇게 했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우리 출제 많이 됐죠. 이것만밖에 안 나요. 저도 맨날 문제 만들고 여러분 기출도 나올 때는 윈윈. 제 아버지 70대 협동입니다. 타협은 아니고. 타협은 갈등 당사자 간 서로 존중하고 자신과 상대방 모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유형으로 윈윈. 이거는 협동이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타협 같으면 준해결이 나와요. 준해결. 맞죠? 수업 시간에 저희 아버지는 1시까지 엄마는 쇼핑하고 1시 후에 아버지는 놀러 가는데 거기서 이제 맨날 또 나중에 싸운다. 이게 이제 타협 준해결이고 윈윈 이거는 협동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경쟁. 오케이. 내가 널 이겨 먹을 거야. 갈등 당사자 자기 이익은 극대화하고 상대방 이익은 최소화한다. 정답 몇 번? 3번 되겠습니다. 갑니다. 13번 이것도 이제 솔직히 이건 고민을 약간 했었죠. 이거 프로젝트 팀이냐 뭐지라고 했는데 이거는 딱 마지막에 한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A 회사는 장기적인 제품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을 위해 각 부서에서 총 10명을 차출해서 팀을 운영해. 이게 팀제인가? 수평적 구조인가? 일단 보고. 그래서 여러분 행정은 끝까지 다 봐야 됩니다. 이 팀에 소속된 팀원들은 원부서에서 주어진 고유 기능을 수행하면서
제품 개발을 위해 별도 직무가 부여된다. 따라서 프로젝트 수행 기간 중에는 팀원들은 프로젝트 팀장과 원소속 부서장의 지위를 동시에 받는다. 이걸 보셨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아, 매트릭스구나. 매트릭스. 그래서 딱 보시고 딱 이제 갑니다. 여러분 이게 헷갈리면 이걸 보면 돼요.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를 결합한 혼합형 구조다. 매트릭스. 오케이. 동태적 환경 및 부서 간 상호 의존성이 높은 상황에서 효과적이다. 딩동댕동 매트릭스. 조직 내부의 갈등 가능성이 커지려 했다. 이런 매트릭스의 장점은 섞었다. 단점도 섞었다는 거죠. 딩동댕동 되겠습니다. 명명계통의 다원화로 이게 명명계통의 다원화까지는 맞아요. 여러분 우리 유연한 인적 자원 활용 명명계통이 이제 다원화되기 때문에 갈등이 늘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매트릭스는 옆에서 꽂아버리면 되기 때문에 유연한 인적 자원 활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쓱 따끔하게 그냥 두 개 탁 선지를 섞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실제 볼 때 여기서 고민되잖아요. 수평적 구조냐 아니면 매트릭스가 고민하다가 밑에 걸 보면 딱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서 위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학 풀 때 위에 거 보자마자 예 이거 팀제 뭐 이렇게 프로젝트면 그럼 박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영어 국어에서 이제 보통은 행정학에서 뭐 8분 컷 이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좀 안 맞는 말이고 우리 행정학은 풀면 12분 정도에 끊을 수 있습니다. 12분 끊으면 실수 안 하거든요. 근데 10분 언더로 떨어지면 실수를 해요. 이것도 끝까지 보시면 여기까지 딱 보고 보시면 문제 정답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갑니다. 자, 이 14번 문제 한번 보세요. 이 문제는 제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나왔고요. 법명특강 제가 2시간을 안 했던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제가 3월 14일 날 법명특강 올렸죠. 왜? 3월 15일이 제 생일이라서 매년 3월 14일 날 하는데 올해는 작년보다도 제가 더 법명특강을 더 많이 줄였습니다. 2시간 안 되게 촬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나올 것이다. 이거 아니면 적극행정 2개 중에 하나 나오는데 이거 나오는데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유일하게 세부적인 내용까지 했는 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나와서 너무 기뻤던 문제인데요. 여러분 이거 준비 안 했으면 틀렸습니다. 이거는 강사가 딱 준비해서 여러분한테 던져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남들보다 5점을 확실히 더 맞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자 갑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 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이거는 직무 관련자예요. 안 돼요. 그 다음에 3번 되겠습니다. 공직자로 채용 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가 했던 법인 또는 단체. 그래서 제가 우리 고위공직자로 임용되고 3년 그거 빼고는 다 2년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랑 이제 내부 정보 이용하는 거 3년 그거 빼고는 다 2년이다. 맞고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 대표자, 관리자 또는 사회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맞습니다.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5점이 탁 갈라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법령특강 2시간 안 했죠. 3월 14일 날 이걸 보세요. 제가 이게 법령특강 자료인데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정의부터 해서 요 내용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기피 5조의 내용을 이렇게 딱 정리해 줬잖아요. 공직자 또는 가족 그 다음에 공직자 채용 요 내용을 딱 제가 유일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원래는 이거다. 원래는 이거다. 법령특강은 저처럼 2시간 안 하고 맞추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건 원래는 이 문제처럼 딱 해서 이거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는 이라고 딱딱딱딱 다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도 설명을 드렸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2시간을 안 했다는 거죠. 2시간을 안 해서 원래 이거다 해서 정확히 맞췄죠. 왜냐하면 다른 시험하고 다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왔다. 이거 뭐 법령은 아무리 많이 한다 중요하고 그게 나올 걸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다시 여러분 지방직 갈 때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제 거 2시간 안 돼요. 그런데도 이거 정확히 맞췄죠. 세부적인 내용까지. 세부적인.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쉽게 나왔어요. 작년에는 이제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2년 차기 때문에 시행하고 나서 이렇게 어렵게 나온다 해서 제가 표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책칠까지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책칠까지 이게 실제로 제가 강의했던 내용들인데 실제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불문특강 2시간 안 된 걸로 여러분한테 제시해드렸고 이거는 꼭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정도는 남하고 차별을 두게 만들어드렸습니다. 지방직에서도 한번 더 보세요. 지방은 적극행정 같은 경우도 한번 또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중간에 좀 느낌이 좀 이상한 걸 하는데 원래는 이거였다. 이거 아니면 적극행정 2개 중에 하나였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었고 그것만 집중적으로 했어요. 굉장히 줄여서.
아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지방직 갈 때는 약간 적극 행정 같은 것도 한 번 정도 봐두셔야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너무 기뻤는 게 본면 특강을 2시간 안 하고 했어요. 그런데도 이 문제 나와서 정말 기뻤다.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던 문제예요, 솔직히 저희 시험에서는. 자, 15번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많이 했죠. 여러분, 교육 참가자들이 소규모 그룹 팀으로 구성해 개인 그룹 또는 조직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실제 현안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성찰을 통해 학습하도록 지원한다. 자, 문제를 해결하면서 배우는 거죠. 액션을 통해서 러닝한다. 액션, 러닝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1번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많이 했고요. 갑니다. 자, 이 문제도 어려웠어요. 이 문제는 우리 요즘 공무원 쪽에서 이렇게 안 내고 이런 이제 소방 관련 문제나 우리도 보면 경찰 행정학 문제 있죠. 경찰 간부. 저희 경찰 행정학 있거든요. 그런 데서 이렇게 내요. 여러분. 그다음에 소방 간부 시험에서 우리 행정학 시험을 내거든요. 그런 데서 소방보다는 경찰에서 이게 옛날에 한번 경찰 행정학에서 나왔습니다. 경찰 간부. 그때 나왔는데 이 문제를 여기서 낼 줄은 또 몰랐죠. 반가웠죠. 근데 좀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자, 갑니다. 경기도청 소속의 지방 공무원 같은 경우는 시도에 소총심사위원회를 둡니다. 그래서 맞는 말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답이 2번이에요. 검사는 소총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검사는 법무부 있는 게 아니고 검사는 아예 소총심사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2번 바로 날리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방청 같으면 이제 특정직 중에 경찰하고 소방은 인역처에 갑니다. 특정직 중에. 우리 인역처 소총심사위원회 가는 거고 국립대학교 소속의 교수는 교육부의 교원 소총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정답 이 문제를 냈는 거는 약간 이런 생각으로 출제자가 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검사는 그래 소총이 없다. 소총심사가 없다. 요걸 알고 냈기 때문에 이렇게 냈는 것 같습니다. 정답 몇 번? 2번. 이건 쉽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옛날에 경찰 간부 행정에서 우리 행정에서 나왔던 적이 있는 문제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거기는 이제 소총이 굉장히 강조하니까 정답 몇 번? 2번. 이 문제 틀렸어도 너무 속상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이 문제는 어려웠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지방행정, 지방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갑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한 주민은 해당 지방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옛날엔 지방자치단체장인데 이제 지방의회로 개정이 된 거죠. 맞는 말. 그 다음에 이것도 여러분 제가 저희 행복노트 보시면 이거를 제가 싹 다 표로 정리해놨습니다. 이거 어려운 내용인데 이거를 법령이 엄청 길어요. 그거를 제 행복노트 제 지방자치 파트 보면 이거를 도시카를 만들었는데 이게 꿈에도 나올 줄은 솔직히 몰랐어요. 그걸 도시카를 할 때 너무 힘들어서 제가 막 이렇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근데 이걸 출제할지는 몰랐는데 출제했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제 행복노트에는 그걸 도시카를 막 다 해놨거든요. 어려운 내용인데 이렇게 내더라고. 자,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 구역의 경계 변경 조정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경계 변경 자율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한 경우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이 내용. 그 제 행복노트 보시면 이걸 도시카를 또 막 해놓은 거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그려서 했는 건데 이게 나왔어요. 맞는 말 되겠고요. 근데 3번이 쉬웠습니다.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인 정책 지원관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게 아니라 이게 새로 도입되는 건데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방의회의 의원들의 꿈이 뭐냐면 보좌관을 막 두는 거예요. 국회의원은 보좌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하고 싶었는데 하면 자기 친한 사람들 막 우리 꽂아 넣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이라는 거는 의원수의 지방의회 의원수의 반까지 만들어서 같이 이제 서포트를 해주는 거거든요.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방의회가 조례 만들잖아요. 그거 하라고 이제 서포트해 줍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들의 이런 우리 조례 만들 때 도와줘라라고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새로 들어왔던 내용인 거고. 자치경찰 사무는 합의제 행정기관이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관장하며 업무는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3번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뭐냐면 만약에 지금 보세요.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경찰청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쉽게 말해서 수사활경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거고요. 자치사무 같은 경우는 우리 서울시 그다음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이제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은 알아두시면 되고 크게 이거 문제 맞추는 데는 3번 맞추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방 파트는 우리가 생각보다 어렵게 안 나옵니다. 예, 어렵게 안 나옵니다. 제가 이제
지방자치 쪽 전공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게 안 나요. 우리 국가의 지방직은 문화입니다. 우리 근데 선생님 가끔 기출 문제 어려운 게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들 인혁처가 내는 시험 말고 또 7급 이런 쪽에서 어렵게 나오는데 우리 국가직 지방직에 우리 9급 시험 문제에서는 틀을 묻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지방직 시험 칠 때도 큰 틀은 알고 들어가라라는 겁니다. 자, 18번 한번 제 특강 듣고 맞았다. 맞죠? 여러분 갑니다. 그다음에 규제 유형 이거는 또 뭐 우리 많이 맨날 했잖아요. 잘 보세요. 오염 배출 부가금 제도, 이산화탄소 배출 거래 제도는 시장 유인적 규제 유형에 속한다. 맞는 말? 이건 또 저희 형 가지고 설명했죠. 술 먹는 걸로 설명했고. 여러분 2번은 무조건 맞죠? 이거는 누구나 다 맞추는 문제. 파지티브 규제 방식은 네거티브 규제 방식에 비해 피규제의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 틀렸습니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 뭐랬어요? 아들아 마음대로 해라. 사람만 죽이지 마라. 이게 이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잖아요. 아들 입장에서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 피규제의 자율성을 더 보장하는 거예요. 파지티브 규제는 야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마. 밥 먹고 공부만 해. 이거고 네거티브는 마음대로 해라. 사람만 죽이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많이 연습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맞추는 문제들. 명명지시적 규제는 시장 유인적 규제에 비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직관적 설득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맞죠? 하지마 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거. 사회 규제는 주로 사회적 영향을 야기하는 기업 행동에 대한 규제를 말하며 작업적 안전, 소비자. 그래서 사회 규제는 약자, 소비자, 근로자, 환경, 약자.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누구나 다 맞추는 문제. 제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도 했죠. 우리 컨트롤 C 컨트롤 V 한다고. 성인지 예산제도가 26조잖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 27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자 갑니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정부 예산의 원칙 중 하나다. 맞습니다. 2023년부터 저희가 시행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 목표, 효과 분석 등을 포함한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여기서 원래 성인지 예산에서 싹 빼가지고 온실가스 넣으면 그대로 우리가 된다고. 정부의 기금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죠. 이거는 문제 어떻게 만든지 아세요? 출제자가 성인지가 요 문제 있었거든요. 거기 성인지 빼고 온실가스 감축인지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당연히 대상 기금도 포함된다. 이 문제 출제 어떻게 만든지 알겠죠? 원래 우리 성인지 예산제도에 있었는데 여기서 성인지 빼가지고 딱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우리 성인지 예산하고 성인지를 온실가스로 바꾸면 문제가 된다고. 똑같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당연히 기금도 포함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된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 맞습니다.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만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내더라고요. 여러분. 자 20번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정보 기술을 설명하겠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거래 정보의 기록을 중앙 집권화된 서버나 관리 기능에 의존하지 않고 분산 원장을 기반으로 모든 참여자에게 분산된 형태로 배분함으로써 데이터 관리에 탈집중화된 환경을 제공하는 기술. 인공지능은 아니잖아요. 빅데이터도 아니잖아요. 크다 속도가 아니잖아요. IoT도 사물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블록체인 기술이죠. 블록체인 기술.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문제 굉장히 힘들었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려운 문제도 있었고요. 쉬운 문제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딱 제 행정학의 특징은 뭐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딴 쌤들 이해충돌방지법 대충은 해주셨겠죠. 그런데 이제 이것처럼 저처럼 요거 나온다. 딱 구체적으로 요거 원래는 구체적이다 딱딱딱딱 집어주고 요 문제는 이렇게 찍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게 고득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깊이 있는 게 그런 게 깊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아무리 뭐 후훅 한다고 여러분 맞춘다? 못 맞춥니다. 딱 문제를 고득점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만들어 드리니까 오시면 되고요. 분량을 줄여야 돼요. 여러분 저희 8배속 같은 건 굉장히 줄었죠. 자 여러분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국가직이 끝이 아니잖아요. 지방직까지 어떻게 달려가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한번 갑니다. 이제 지방직 파이널 강의 저희 추천 한번 해드릴 건데요. 여러분 일단 이제 저희 지방직 이거죠. 이거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방직 미러링 미러링 당연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024년 지방직 시험 맞춤 미러링입니다. 우리 미러링 모의사는 기출하고 기출 변형 이해분을 항상 하는 거였죠. 원래 2023년까지 해가지고 쭉 나갈 거고요. 봐두시고 8배속 강의가 국가직 끝나기 전에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게 6강의 이론이 끝나고요. 20분짜리 OX 뒤에 붙여가지고 12강 정도 되는데 이게 한 8시간이면 들을 수 있어요. 8시간에 여러분 행정학을 다 하는 건 전국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8시간에 행정학을 완벽하게 다다닥 도식한 만들어 정리했는데 여러분 믿어보시고 8배속 한번 꼭 들어봐 주세요. 지금 여러분 국가직 치고 틀이 흔들릴 때는 8배속 강의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 OX 강의 뒤에 OX도 딱 붙여놨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면 송샘 치고 딱 한 8배속 10시간 안 됩니다. 꼭 들으면서 틀을 잡아주세요. 그래야지 지방직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직 7개년 OX 특강. 여러분 요즘에 제가 OX 특강을 우리 국가직 7개년 OX 특강 쫙 만들었죠. 요번에 지방직 7개년 OX 특강도 쫙 만들어서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 두 개를 보시면 빵꾸가 안 나요. 그걸로 이제 스크린을 한번 싹 돌리시면 굉장히 도움 되실 겁니다. 길지도 않고 철저하게 내용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직 7개년 OX 특강 이제 올라오고 국가직은 미리 다 촬영했습니다. 그 프린터로 돼 있거든요. 프린터 출력해서 보세요. 굉장히 도움. 아니면 프린터만 출력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쫙 이렇게 하면 이제 새롭게 정리가 됩니다. 8배속하고 OX 특강 꼭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행복합시다 파이널. 이거는 매일 하는 거라서 저랑 같이 매번 가시면 되고요. 요번에 이제 또 출제될 주제들, 새로운 주제들 제가 좀 넣어서 다시 행복합시다 파이널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 반드시 들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우리 이제 며칠 남았어요? 88일 정도 남았습니다. 행복을 위한 88 행복대학전. 작년에는 60일 대학전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끌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국가직 시험 못 본 친구들이 지방직 합격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요번에는 88 대작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지금 이벤트 뭐 여러분들 필요한 게 뭔가 저희 고민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제 조만간에 이벤트 결정해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방직 7개년 OX 특강.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가직 7개년 같이 보세요. 프린터로 제공할 겁니다. 일부적으로. 왜냐하면 여러분 책 사면 또 부담되니까 프린터로 쫙 제공할 테니까 그걸로 이제 쫙 보면서 보시면 돼요. 저 요즘 이것 때문에 잠 못 자고 있습니다. 매번 만든다고. 정말 기출 선지로 좋은 선지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보시면 빵꾸가 안 나요. 여러분 7개년 주제를 해서 쫙 때리는데 어떻게 우리 국가직 지방직 해서 선지들 빵꾸 나는 거 7급까지 넣어서 완벽하게 인역적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꼭 봐두시고요. 부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복합시다 파이널을 하는 거고 8배속 특강 반드시 보셔야 되는 거 반복해서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시행차별 모의고사 분석 및 풀이를 제가 한번 했거든요. 이제 우리 공부 좀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의고사 많잖아요. 그거 다 알고 나면 이제 풀 거 없으면 시행차별로 제가 이제 뭐 경찰 간부라든가 이거를 풀이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문제 해서 쫙쫙쫙 실제로 짧게 한 20분 단위로 그렇게 해서 요거를 특별히 요거 좀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제 공부 좀 되신 분들 같으면 많은 모의고사를 풀고 싶은 분들은 이걸로 한번 풀어보시면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 계획표 이렇게 또 올 학습 계획표에서 제가 카페에 이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자. 그리고 저희 카페 이 주요의 내용들이 카페에 있는 거고요. 요즘에 김규대 TV 제가 강의 싹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2배 행복함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정말 좋은 자료 요즘에 영상 맨날 찍어서 올리고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꼭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국가직 친다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지방직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가보셔야죠. 우리 국가직 못 봤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요. 지방직에서 좋은 결과 합격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지방직까지는 저도 한번 목숨 걸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행복의 대장으로서. 그리고 시험 출제될 것도 정말 분석 많이 해서 원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번 국가직은 정말 행복했던 게 제가 뭐냐면 이해충돌 방지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 수박 겉핥기가 아니라 그게 나와서 너무너무 기뻤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답을 이렇게 찍어라라고 제가 강의 시간에 설명드렸는 것도 좀 많이 해서 기뻤습니다. 저는 좀 더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이 지방직 때 불이해타 예상하지 못한 예상한 문제는 다 맞추시면 되고요. 여러분 누구도 잘 정리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을 저가 열심히 정리하겠습니다. 양을 늘리지 않겠습니다.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방직 합격하는데 오케이 지름길이 되고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고생하셨고요. 오늘 푹 한번 주무시고요. 내일부터 다시 아니면 적어도 월요일부터는 다시 한번 똑같이 루틴 그대로 살려서 지방직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우리 지방직을 위해서 한번 저랑 같이 한번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나중에 또 지방직 이 강의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